오늘은 당나라의 문화와 고대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의 문화. 당나라는 7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동서교역로를 크게 확보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죠. 그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이 당나라가 이제 최고의 전성 시기일 때는 흔히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여기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그 일대까지를 이제 지배하게 됐고 요 길을 통해서 일찍이 여기 있는 이 루트는 한 무제제 장건이 개척한 여기는 이제 사막길로 나와 있고 또 일명 또 비단길이라고 하지. 그때 개척한 이 길을 통해서 멀리 유럽까지 왕래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북쪽의 초원길, 남쪽의 바닷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요 아바스 왕조라고 불리는 이 이슬람 세계 여기 이탈리아가 있네.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고 요때 여기 발칸반도는 이 당시 같으면은 이제 흔히 동로마 제국, 비단틴 제국 지배할 때지. 그래서 이 당나라는 이 멀리 다양한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적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있어. 또한 이 당나라 입장이 상당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 다양한 종교가 다 모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 조로아스터교 이름 들어봤나?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일명 배화교라고 해요. 배화교. 불화자죠. 불을 숭배하는 이러한 배화교가 크게 발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또 배화교는 또 일명 또 현교라고도 불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거고, 또 뭐 만이교, 이거는 중국에서 만드는 독특한, 그러니까 종교를 짬뽕해서 만든 그런 독특한 만이교라는 종교도 있었고, 또 네스토리우스교, 이거는 일명 경교라고 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교는 일종의 기독교 계통. 단 그 당시 유럽에서는 2단 시대던 그런 그리스도교라고 보면 돼. 그런 네스토리우스교 등 다양한 종교. 여기 이슬람교 들어온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다양한 외래의 종교가 들어왔고 또 당삼체라고 불리우는 그 도자기, 교과서가 어딨나? 당나라에서 만든 세 가지 색깔을 가진 도자기를 당삼체라고 해요. 그래서 갈색, 녹색, 청색 등의 유약을 사용해서 광택을 낸 도자기. 이 도자기도 여기 보이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중국 사람들과 다른 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이제 그 문화의 어떤 국제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당시에 각 지역의 상인, 유학생, 유학생, 또 뭐 외교관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 살면서 당나라 수도인 장안이 인구가 최대 100만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요즘도 100만은 작지 않은 도시인데 이 당시에 100만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큰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정도로 당나라가 개방 정책을 펼쳐서 그러한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가 들어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당나라에선 발달했던 종교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불교. 상당히 이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호국이 뭐지? 나라를 지킨다 이런 뜻이지.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해서 중국에는 지금도 불교와 도교가 지금도 그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유지되고 있어. 다음으로 이제 문학. 귀족 취향의 시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지배층도 귀족이었어.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 문벌귀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같은 귀족이라도 위진남북조 시대는 가문을 중시 여긴 것이고 수당대 오면은 귀족의 가문보다는 귀족 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실력을 보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벌자가 떨어져 나갔어. 어쨌든 그 지배층이 귀족이다 보니까 귀족 취향의 시가 발달했고 대표적인 사람 뭐 이백, 두보, 뭐 문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 훈고학이 완전히 집대성 완성이 됐고 이때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이 훈고학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부터 내려오던 훈고학이 최고의 완성된 형태의 하나의 책이라고 하면 돼. 그런 가운데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돼. 그러니까 당나라와 아주 가깝게 있던 몇몇 나라들이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를 공유해. 대표적인 나라 어디? 신라, 발해. 그게 지금 우리나라. 또 일본, 베트남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아시아는 지금도 한중일, 베트남 일부까지는 하나의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진 것이 당나라 때. 그 문화권을 형성한 가장 기초적인 네 가지 요소가 한자, 유교, 율령, 불교라는 것.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당나라 얘기를 이제 끝내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한나라, 아니 일본으로 넘어가겠어요. 일본. 일본의 역사 교과서 보더라도 제일 먼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문화의 조문 시대를 거쳐 벼농사를 바탕으로 신석기와 철기가 사용된 야요이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지 않나? 우리나라 역사든 지금까지 세계사 앞부분에서는 항상 어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구석기, 신석기 얘기가 꼭 나왔어. 근데 일본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표현을 일본 역사상 거의 안 써. 왜 그럴까?
첫째, 일본의 구석기 문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는 가장 구석기, 마지막 후기 구석기 문화가 일본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그것도 최초로 발견된 것이 1948년. 일본 입장에서 이제 2차 대전 패망 이후. 그러니까는 19세기에 근대 역사학이나 고고학이 들어왔을 때 일본에서는 구석기 문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구석기 문화라는 표현을 쓰기 싫었던 것이지. 그래서 일본은 구석기 문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단지 이제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문화를 얘네들은 조몬 문화라고 그래. 조몬. 조몬은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은 승문이라고, 승문. 승문이 뭐냐면은 이 문자는 이게 그럴 문자지만 한편으로는 문의 문자야. 승자는 아주 글자가 아주 복잡해서 안 쓰겠어. 새끼줄 승자야, 새끼줄. 그러니까 토기에 새끼줄 문양이 있는 토기를 조몬 토기라고 불렀고, 이 조몬 토기가 사용됐던 시대를 조몬 시대, 그 시대의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그래. 이게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일종의 신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나중에 이 조몬 문화 이전 시대를 먼저 선자를 붙여서 선조몬 문화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반도 일대가 철기 문화로 완전히 접어들었을 때 일본의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동시에 들어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청동기 시대가 1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철기가 들어왔지.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같이 들어가. 그러면서 이때 또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면서 벼농사를 하는 시대를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 또 야요이 시대의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때 야요이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계급사회가 되고, 그 이전은 평등사회. 그래서 계급사회가 되면서 이때부터 조그만 부족 같은 것이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점차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늦게 3세기경 됐을 때, 3세기경은 이제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세기경 됐을 때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30여 개의 소국 연합체가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게 돼. 그런데 사실 일본의 역사를 이 시기 정확히 잘 몰라. 자료가 많지 않고 또 고고학적 유물도 크게 많지 않아. 그런 가운데 6세기까지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큰 고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고분이 있느냐? 일본에서 가장 큰 고분. 이거. 일본 최대의 무덤. 다이센 고분. 사카이시에 있어, 사카이. 사카이는 잘 모를 테고, 사카이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오사카예요, 오사카. 거기에 이 전체가 일종의 무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무덤 요 안에 있는 거지. 여기는 요 물로, 호수로 돼 있어서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분 옆에 큰 일본의 오사카시에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서 내려다봐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 큰 건데, 어쨌든 이와 비스무리한 형태의 고분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서 이때를 고분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고분시대
어떤 시대인지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잘 몰라. 그나마 이제 일본 역사를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는 바로 6세기부터 한반도에서 불교가 들어가고 나서 7세기 때 들어와서 이 쇼토쿠 태자 주도로 일본 최초 불교음을 발전하기 시작한 아스카 문화 시대부터 일본의 역사는 이제 좀 그나마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요 아스카 문화 정도 이름을 좀 기억을 하도록 쇼토쿠 태자가 주도해서 만든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 직후에 이 쇼토쿠 태자에 의해서 다이카 개신이 이루어지는데 일본에서는 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말로 뭐냐? 개혁이에요, 개혁. 다이카 개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하여튼 이 다이카 개신은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문물, 특히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지. 견당사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당나라에 파견된 사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중국 문물, 당나라 문물을 수용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수립하려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 그래서 그리고 7세기 말에 가서 그러니까 600년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690년대 정도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호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거예요. 7세기 말부터. 그리고 이때도 그 왕을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역사는 심하게 얘기하면 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 시대는 대충 유적 유물을 통해서 거의 짐작하는 수준. 그리고 중국 역사를 통해서 아주 파편적으로 조금만 아는 그 정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일본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나라 시대예요. 지금의 나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나라에 헤이족교라는 성으로 이걸 수도로 정한 다음에 율령제를 토대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 그리고 또 이 당나라의 문물을 수용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 헤이족교의 성 모양을 일본, 중국의 그 당시 수도였던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이건 이제 중국 당시 장안성의 모습이 있는데 이때 장안성의 모습을 그대로 거의 모방한 나라가 발해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당나라의 성의 모습을 그대로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든 이 헤이족교를 수도로 정하고 이때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유일할 정도로 거의 유일이라고 해야 돼. 중앙집권 체제가 강해. 그럼 이때는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느냐? 아까 이름이 나온 천황이야.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이때가 이 8세기가 유일하게 천황이 진짜 실권을 가지고 직접 통치한 시기야. 이게 유일한 거야, 일본에서는. 일본 천황은 뭐 그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지금까지도 약 2000년 내외 언저리부터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일본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우리나라의 왕처럼 중국의 황제처럼 일본을 제대로 통치한 시기 요 시기. 이때 일본의 문화가 크게 발전해. 커다란 불교사원. 불교사원을 만드는데 엄청 커. 거기에 또 엄청난 불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다이사. 이게 한자로 쓰면은 우리 발음으로 하면 동대사. 일본 발음대로 하면 도다이지. 네. 얼마나 건물이 크냐.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의 목조 건물 중에서도 가장 큰 건물인데, 요거는 사진으로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여기 가서 이제 찍어온 사진인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는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사람 크기를 비교해봐. 사람 크기, 여기 사람이 서 있어. 내가 여기서 찍었으니까는 문 앞에서 찍은 건데 이 사람 크기하고 건물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약 높이가 50m예요. 높이가. 선생님이 여기 동대사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너무 커서. 이렇게 큰 건물 본 적이 없었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불상이 있는데 불상 높이가 15m예요. 무게가 200톤이 넘는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는데 귀의 길이가 2m. 그리고 이 건물 안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 이렇게 기둥이라서 이렇게 뚫어놨어. 요 구멍의 크기는 뚱뚱하지만 않으면 통과할 수 정도의 크기인데 선생님도 드나들 수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나를 만들어놨어. 이 불상의 크기를 가늠하라고. 왜? 불상 콧구멍 크기야. 그걸 엄청나게 이 불상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어쨌든 이 엄청난 건물을 만들 때 일본은 미리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우리나라에 당시 통일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 완공식 할 때 와라 해서 실제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건물 완공할 때 가서 다 완공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벌써 이걸 만들 때 되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파괴돼. 견당사는 당연히 당나라에 파견한 신하, 견신라사는 신라에 파견한 신하. 그래서 이들을 파견해서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때 이들이 만든 이제 여러 책이 나오는데 역사책으로는 고사기, 일본서기, 일본의 고전 시집으로서 만엽집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시대 말기부터 조금씩 왕권이 약화돼.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도를 헤이안교로 옮겨. 이게 지금의 이제 교토인데, 근데 옮긴 다음부터 급속도로 왕권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천황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실권은 후지와라라는 귀족 집안이 권력을 잡아. 이게 성이에요. 후지와라는. 후지와라. 그래서 이 후지와라 집안이 일본 황실과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와라 누가 황실로 시집가서 애를 낳아서 천황이 되면은 다시 후지와라 가문 사람이 시집가서 또 애를 낳고 그 사람이 천황이 되면 다시 후지와라 가문 사람이 들어가서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흔히 이제 수도가 헤이안에 있었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 천황은 당연히 있지만은 실권은 내내 누가 권력을 잡았다? 실권은 그 천황과 계속 결혼관계했던 후지와라 집안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 그런 가운데 당나라 말기에 가면서 견당사도 폐지하고 대륙과의 교류도 단절을 하고 그리고 10세기 전반 900년대 와서 발해도 멸망하고
통일시대도 멸망하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일본이 당나라나 발해 신라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당나라 망하고 발해 망하고 신라 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대륙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일본이 자기들 고유의 풍토와 어떤 기호를 반영한 일본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국풍이라고 불렀던 국풍. 그래서 여기 위에 국풍문화 발달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륙으로부터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제 그거와 단절되면서 일본은 철저하게 일본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일본 고유의 문화를 국부문화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문자, 가나. 즉 한자를 이용해서 만든 가나를 만들어 사용했고 또 일본 고유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와카가 발달하였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의 의복, 옷이나 주택도 일본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 그 소리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일본의 주택이나 복장, 복색, 관복 같은 것도 상당히 당나라 거와 비슷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했었지. 그 모든 것이 다 단절되면서 이때 오면서부터 일본은 일본 자기만의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나라 문화부터 고대 일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